여러분 반갑습니다. 동아시아사 15번째 강의입니다. 오늘은 국제관계의 다원화 5번째 시간으로 이 명예 건국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몽골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이 몽골 제국은 이 13세기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엄청난 팽창 속도로 이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. 그러나 이 몽골 제국이 중국을 통치한 거는 이 100년이 되지 않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 몽골 제국의 시스템은 이 성장기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이 안정적인 장기적인 통치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 황희 계승 분쟁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중국의 전통적인 한족 왕조에서는 이 황제가 죽으면 그 다음 황제를 잇는 인물이 이 장자가 이 아버지를 계승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은 몽골의 전통적인 방식은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아버지의 이 제의를 잇는 것이 이 몽골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. 이러한 것들이 작용해서 이 몽골 제국에서는 이 황희 계승 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됐고요.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통치되지 못했고 이 여러 지역에서 반란들이 일어나면서 이 실제로 중국을 통치한 기간이 이 100년을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. 당시에 일어난 반란 집단 중에서 대표적인 반란 세력이 이 홍건적이라고 하는 이 반란 세력이고요. 이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둘렀다고 해서 이 홍건적이라고 부릅니다. 이 명나라를 건국한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홍건적 출신인데요. 당시에 이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이 몽골 세력들을 이 북방으로 몰아내고 이 난징에 도읍을 하고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.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상화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? 이 두 장의 초상화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의 얼굴이 그린 건데 이 모습이 너무 틀리죠. 이쪽은 너무 이 주걱턱에 약간 피부도 곰보가 있는 것 같고 이쪽은 약간 전형적인 이 황제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 실제 주원장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은가요?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선생님은 이 모습이 아마 가까웠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. 그 이유는 이 주원장의 출신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가난한 농부 집안의 아들이었고요. 이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이 국어를 하는 거지 생활까지 했던 인물입니다.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 홍건적이라고 하는 이 반란 집단에 들어가고요. 거기서 이 출세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 기업으로 따지면 일반 사원에서 이 재벌의 총수까지 올라갔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 주원장은 중국의 황제 중에서 가장 신분이 낮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. 그래서 이 주원장의 출신 성분을 봤을 때 이 주원장의 생김새가 이런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어찌됐든 이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면서 이 몽골 세력들이 다시 초원지역으로 이 돌아가게 되고요. 이 한족 왕조가 다시 들어서면서 이 한족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주원장을 계승한 인물이 이 주원장의 아들인 이 영락제라고 하는 황제인데요. 이 영락제는 원래 자신의 조카가 황제로 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조카를 몰아내고 그 황제를 차지한 인물이고요.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 조선시대에 이 비슷한 인물을 찾을 수 있겠네요. 여러분들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왕이 조선시대 왕 중에 누가 있는가요? 그렇죠. 바로 이 수양대군 이 세조가 있었죠. 그 세조처럼 이 영락제도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이 황제위를 차지한 인물이고요. 이 수도를 원래 이 난징에서 자신의 근거지였던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중국의 황제로는 이례적으로 이 몽골을 직접 이 5차례나 공격하기도 하고요.
이 정화라고 하는 사람을 세계 7차례나 파견을 해서 이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몽골을 공격한다든지 이 정화를 파견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벌인 것인데요.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 영락제는 이 대외 활동에 주력을 했을까요?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영락제는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이 황제를 차지한 인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몽골을 직접 공격한다든가 이 정화를 세계에 파견해서 이 활발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죠. 이것이 이 영락제의 초상화인데요. 여러분들 얼굴 색깔이 좀 어떤가요? 굉장히 까맣죠? 그래서 이 재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중국의 황제 중에서 본인이 직접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황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. 그런데 이 영락제는 이 몽골과의 전쟁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 전쟁을 나갔던 황제이고요. 어찌됐든 이 바깥쪽으로 많이 활동을 해서 그런지 이 얼굴도 이 새까맣게 이 탄 것처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궁궐이 무슨 궁궐인지 알겠는가요? 이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가면 이 관광 1순위로 보는 곳입니다. 바로 이 자금성인데요. 이 자금성이 이 영락제 시기에 이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건설한 궁궐이고요. 이 자금성은 지금 가봐도 보면 여러분들 그 규모에 깜짝 놀랄 겁니다. 이 자금성은 당시에 2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 14년간의 고생 끝에 건설했다라고 합니다. 여기에 보면 이 9천여 개의 방이 있고요. 이 명청시대에 이 황제들이 사용했던 궁궐입니다. 그리고 이 자금성을 직접 가서 보면 이 화려함을 느끼는 게 이 지붕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? 이 금색이죠. 그래서 이 금색이 이 황제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화면은 이 영락제 시기에 몽골 원정을 나타낸 이 지도인데요. 이 영락제 시기에는 이 몽골을 직접 5차례 공격하기도 하고요. 이쪽 만주 지역으로 팽창을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남으로 이 베트남을 공격합니다. 그리고 이 서역으로도 팽창을 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 영락제가 굉장히 대팽창에 주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. 그것이 이 집착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영락제가 굉장히 대입팽창에 이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그러했던 거는 영락제가 자신의 황제 즉위 과정에서의 이 명분의 부족함을 이 활발한 대외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극복하려고 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 영락제는 이 직접적인 이 공격뿐만 아니라 이 정화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세계에 파견을 해서 이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는데요. 이 정화 원정의 내용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러분들 영상 잘 봤는가요? 이 화면은 당시 파견된 이 정화의 산단의 규모와 그 다음에 이 몇십 년 후에 이 인도 항로를 발견한 이 바스코 다가마의 선단을 비교한 화면입니다. 이 정화의 선단과 바스코 다가마의 선단을 그냥 이 배 크기로 자체만 비교해도 이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죠. 당시 파견된 이 정화의 선단의 배의 크기가 이 축구장 크기만 했다라고 하고요. 이 어느 정도 과장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엄청난 규모였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화면은 이 정화의 선단이 파견된 지역을 이 표시한 지도인데요. 이 정화의 선단이 이 동남아 지역을 거쳐서 이 인도를 지나서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. 이 당시 파견된 이 정화의 선단의 규모와 이 파견된 지역들을 봤을 때 당시에 명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명나라가 건국된 시기에 이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반도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게 되는데요. 이 이성계와 이 혁명파의 신진사대부가 이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요. 이 명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안 있어서 이 조선도 건국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일본의 사정인데요. 이 가마쿠라 막부는 이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의 침략을 격퇴하지만 이후에 오히려 막부는 이 쇠퇴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당시 정쟁에 참여한 무사들은 이 보상을 바라고 자비를 들어가면서 이 몽골과의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. 그러나 이 몽골과의 전쟁은 이 외부적인 침입으로 이 실은 전쟁 이후에 이 막부에서는 이 무사들에게 보상해 줄 것이 없었습니다. 그렇게 되면서 이 무사들은 막부에 대한 불만과 이 반감들이 늘어나게 되고요. 이후에 이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이어지게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 무사들의 지지를 받은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인물이 이 새로운 막부를 수립하게 되고요. 그것이 바로 이 무로마치 막부입니다. 그러나 이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되면서 이 일본은 이 남북조의 이 분열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. 이 가와쿠라 먹부가 쇠퇴할 즈음에 천황이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이 다시 한번 권력을 잡아 보려고 했고요. 그 천황과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인물이 이 연합을 했던 것입니다. 그러나 이 공통의 적이 있었을 때 이 연합했던 천황과 아시카카 다카우지는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무로마치 막부를 성립하면서 서로 대립하게 되는데요.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이 무로마치를 막부를 성립한 이후에 이 본인이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존의 천황을 폐위시키고 이 새로운 천황을 즉위시키게 되고요. 이 기존의 천황은 이 남쪽의 요시노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해서 그래서 일본에는 이 새롭게 즉위한 북쪽에 있는 천황과 이 남쪽으로 피신한 기존의 천황이 서로 대립하는 이 남북조 시기가 60년간이나 지속되게 됩니다. 이러한 분열은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이 남북조로 나누어져 있던 조정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 남북조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 이 명나라 성립 이후에 이 동아시아의 질서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명나라는 통일을 이루면서 이 주변국의 자신 국가의 중심에 조공 책봉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요. 이러한 상황에서 명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정화의 이후로는 이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이 동남아시아도 이 참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조선은 이 건국 직후에 명나라가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요하면서 이 명나라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. 이 그런 갈등이 극에 달해서 한때는 이 요동을 정벌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이 요동 정벌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 이성계나 정도정 같은 인물들이 이 물러나면서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고요. 이 태종 이후에는 명과 안정적인 종책봉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. 당시에 이 태종 시기에는
이 왕위 계승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혼란한 상황이었고요.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태종은 명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이 형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. 이 명나라도 이 영락제가 즉위할 즈음으로 이 황위 계승 분쟁으로 인해서 이 조선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고, 이러한 양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양국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일본은 이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소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에 이 사절을 보내서 이 통교를 요청하였고, 이 명은 그를 이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고 이 조공무역의 형식을 통한 교류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일본과 명 사이에는 이 조공무역의 형태인 가만무역이 전개되게 됩니다. 이 가마비라고 하는 건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. 이 가마비라고 하는 건 일종의 무역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한쪽짜리 무역 허가증을 절반으로 나눠서 이 반쪽은 명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. 이 절반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본의 무역선이 들어올 때는 이 증명서를 하나로 맞춰 보아서 그것이 맞으면 이 무역을 허가해 주었던 것이죠. 여러분, 오늘은 이 명예건국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이번 주에는 이 등교를 여러분들 한다고 합니다. 이 여러분들 모두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교실에서 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